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누리호 거침없이 날아올랐습니다. 가슴 졸인 15분이었는데요. 전문가로서 좀 더 이 누리호 성공이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가슴 조마조마하게 봤는데요. 네. 이제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는 저도 이제 미사일 개발을 했었고 비행 시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런 비행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켓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정상적으로 나를까 하고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누리호 개발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을 내내 지켜봤고 그다음에 검토위원으로서 평가하면서 잘 되기를 희망을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그 발사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또 한번 받았었고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비행이 다 마쳐지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로켓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요.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항우연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혹시 뭐 통화는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계속 방송 출연이 많아가지고 네, 다른 전화는 지금 한 번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화하면은 뭐라고 좀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연구진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난 1차 발사 때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뭐 통안에 46초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 2차 발사 때 어떤 과정에서 가장 마음을 좀 졸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누리호는 굉장히 많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번에 누리호도 예를 들면 37만 개의 구성품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구성품들이 전부 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기의 역할을 각각 다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지 미션이 수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구성품들 중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안 좋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좀 모자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텐데요.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들이 1차 발사 때도 이미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200톤 되는 우리 그 누리호 자체를 이렇게 띄워 올릴 수 있는 추력이 이제 필요로 한데 그러한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단 엔진 기술과 그다음에 그 엔진의 클러스터링 기술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75톤의 엔진을 4개를 묶어서 300톤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한 개의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로부터 각 엔진으로 이제 동일하게 추진제들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잘 성공을 해야지 일단 날아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먼저 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호 때 나로 때도 되게 애를 먹었던 일종의 페어링 기술들입니다. 네. 네. 페어링 기술이나 단분리 기술들은 전부 다 화약을 이용을 하는데 화약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눈여겨봤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제 3단은 1차 때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위성들과도 교신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성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제가 듣기로 뭐 그 위성 큐브 그 4개가 이거 들어갔다 이렇게 좀 들었는데 각각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1차 발사하고 다르게 2차 발사에서는 실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위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위성들이 총 5개가 들어갔는데요. 5개요? 네. 네. 한 가지는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고 이거는 약 무게가 한 162kg 정도 되는 위성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성 안에 큐브 위성이라고 매우 작은 초소형 위성을 4개를 이제 탑재를 했는데요. 발사하고 나서 약 7일 정도가 있으면은 이 성능 검증 위성에서부터 4개의 큐브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사출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각 이 5개의 위성들이 전부 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 성능 검증 위성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에 이제 달 탐사 임무들을 이제 수행을 할 텐데요. 네. 그것에 필요한 중요한 그 장치들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띄워놓은 거라고? 맞습니다. 성능 검증 안에 여러 가지 그때 필요했던 장비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우주 환경 내에서 그 장치들이 성능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휘가 되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위성이라서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브 위성들은 대학에서 만든 위성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큐브 위성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생들 교육용으로 이제 개발 제작하는 위성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자제품이랄지 이런 발전들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그 조그만한 위성을 만들었어도 우주에서 미션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성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위성들을 이제 이번에 탑재를 한 겁니다. 4개의 위성이
이제 성공적으로 다 투입이 돼서 미션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지형을 관측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반도의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우리 한반도 주변의 해류를 관측하는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의 분화 징조를 관측하는 위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볼 때 미국의 북한의 어떤 핵실험 징후라든지 뭐 미사일 발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의 이제 인공위성으로 좀 많이 본다. 그리고 뭐 미국 매체도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번에 쏜 걸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번에 쏘는 거는 이제 위성이 그런 정도의 징후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성의 해상도가 되게 좋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네. 그 초소형 위성들은 그런 해상도를 탑재할 정도의 어떤 네네. 이미지 센서들을 이렇게 탑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할까지는 아직은 불가하고요. 나중에 이제 더 큰 위성들을 이제 개발해서 싣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추가로 4번의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발사된 그곳에 그런 위성들이 실리게 되는 겁니까? 좀 더 성능이 좋은 위성들이? 추가로 발사되려고 하는 위성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외에 그 후속으로 이제 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기본 그 목적은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개발되어 있는 누리호의 성능을 약간 상상시키는 성능 개량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주 발사체의 가장 큰 필요성 중에 한 가지는 갖춰야 하는 덕목 중에 한 가지는 발사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성능이 높다 하더라도 발사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그 발사체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발사체의 그 발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고 많이 올려서 많이 성공을 해야지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4개를 동일한 형태의 발사체 누리호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제 올려보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가 그 기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이해서 민간의 역할이 되게 커져야 하는데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들은 전부 다 이제 정부 주관하에 국책연구소에서 많이 네네. 이제 개발을 해왔거든요. 네, 이러한 기술들을 차츰 이제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 네, 누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호도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그 고도화 사업에서는 민간 업체에서 이제 주도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주요 기술 이전들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민간의 이제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 크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쪽에서의 이제 어떤 활성화 같은 것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누리호가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발사하는 채는 이제 누리호 뭐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누리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실 때 민간으로 이양을 말씀하신 우리나라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양을 말씀하실 텐데 스페이스X처럼 그 외에 저희가 다른 나라로 사실은 불과 그 나로 때만 해도 그때도 좀 러시아 거 빌려 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외국에 저희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에 좀 기술 이전을 해주는 그런 시대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일단 뭐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누리호라는 이름은 아마도 다음 발사체는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발사체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로는 대형급이긴 하지만 누리호 전체 외형은 대형급이긴 하지만 싣고 있는 탑재체의 양은 이제 중형급 정도 발사체에 속하는데요. 이제 그게 선진국 대비해서 성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사업으로 그 고도화 사업 그 다음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사업의 이름은 이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인데요. 훨씬 더 큰 위성을 지금은 1.5톤 정도의 위성을 싣지만 약 한 4.5톤 정도의 위성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발사체를 이제 개발할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른 거에 누리호 2, 누리호 3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 새로운 이름이 명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리면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누리호가 오늘 우리가 2차 발사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 성공 자체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간에 내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질책이 있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제기가 있었기도 했는데요. 사실 세계 수준의 그 발사체에 비하면은 성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경제적 가치로 우리가 환산해서 본다고 하면 동일한 어떤 탑재체를 싣는데 발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치면은 해외에 아직까지는 누리호를 수출하거나 누리호 기술을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 미국의 경우는 수만 명, 또 일본은 수천 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연구원이 이제 이 누리호 쏘아 올리는데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나 여건들도 좀 개선돼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간 우리가 누리호를 이제 개발한 거는 10년쯤이 됐고요. 그 전에 이제 나로부터 따지면 한 20년쯤이 됩니다. 근데 그 환경에 내내 이제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은 시작도 약 한 40년 정도가 늦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부 주관하에서 하다 보니 정부에서 다음번 사업이 이렇게 이제 기획이 돼서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그 기업체에서 중간에 해야 되는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호를 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개발했던 부분은 엔진 부분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네.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은 엔진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개발 말기쯤에 가면 이제 엔진 개발은 더 이상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체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그러면은 그 엔진 개발하는 업체들이 다음번 사업이 있어야지 다음번 이제 또 그 사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 기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고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한국 항우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공약으로 본인이 이제 약속을 했던 이제 우주청인가요? 뭐 그거를 이제 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럼 전담 기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해당 그 분야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겠어요. 그 우주청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뭐 그 연구자나 아니면 개발자들이나 다 이렇게 또 각각 다른 의견들을 낼 수가 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조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주 개발은 비단 지금 오늘 누리호에 관련된 발사체 개발을 하기는 했지만 발사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사업들 혹은 그 개발 과정에서 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부품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기관에서 전담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차질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주청의 도입이 괜찮은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는 8월에 다누리란 이름에 앞서 좀 누리호 이름이 더 이상 사용되진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비슷한 다누리란 이름의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 우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실어 나르는 이 우주 발사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발사체를 보니까 스페이스 X 팔콘 9에 실려서 가더라고요. 누리호에 실려서 갈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누리호는 신뢰도의 문제가 아직은 있고 인제 발사 처음 한번 이제 성공을 했던 거여서 신뢰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탑재할 수 있는 그 중량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누리호가 그 달에 갈 수 있는 그 일단 성능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달 탐사를 하는 데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달의 궤도를 계속 돌면서 달을 탐사하는 달 궤도선이 있고요. 네. 네. 다른 하나는 달의 표면에 직접 착륙해서 달 표면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뭐 탐사를 하는 그런 달 착륙선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올해 8월 혹은 9월 이제 뭐 8월이거나 9월에 발사를 할 텐데 그때 가는 다누리호는 달 궤도선에 해당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발사체가 아직은 이제 누리호가 그런 성능을 못 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이제 패컨을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달 착륙선인 그 달 착륙선은 네. 우리나라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031년에 이제 31년. 네, 2031년에 달에 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는 유인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무인입니다. 무인으로 무인인데 우리나라의 그 후속 개발 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네. 사업에서 개발되어 있는 발사체에 실어서 이제 31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달 궤도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달 궤도선이 이게 저희가 8월에 이제 스페이스X로 가서 그까지 가는데 12월인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그거는? 그 이제 궤도를 잘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제 지구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네, 이제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네, 다른 네네. 행성, 달도 마찬가지고 뭐 행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산을 곧장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뱅뱅 돌면서 올라가는 거의 차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네, 곧장 올라가게 되면 빠르게 갈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힘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아주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훅 쏴서 네. 그냥 달 쪽에 놓고 오는 거 이렇게 네. 좀 생각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이번 누리호의 성공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뭐 7번째 나라가 됐다 이런 언급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실용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은 이제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 미국, 뭐 유럽, 일본 등에 이어서 이제 10번째 나라가 되는데요. 근데 그 10번째 나라, 앞에 있는 9번째 나라, 9개의 나라 중에는 예를 들면 인도나 뭐 북한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탑재체 위성으로 따지거나 탑재체로 따지면 한 300km 정도의 탑재체 양을 이제 올리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00km 정도의 위성은 이제 다목적 실용성이 있는 그런 위성들의 미션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탑재 양의 기준을 약 1톤 정도로 보고 있고요. 1톤이 넘어야지 이제 실용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계 7번째에 해당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간의 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개발을 하고 활용도 되게 잘했고요. 위성 기술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발사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위성을 활용하고 사용을 하려면은 좀 전에 다누리호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사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발사체 자체가 굉장히 발사 미션이 민감하다 보니 탑재하려고 하는 위성이나 탑재체의 모든 정보를 다 발사체 쪽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리고 싶은 시점에 발사체가 운용이 안 되고 있으면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그러네요. 문제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늘 누리호의 2차 발사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립화된다, 독립화될 수 있는 어떤 주춧돌, 뭐 이정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누리호 성공 이후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 자체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뉴 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지만 네.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개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민간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봐서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이 따라오고 하는 형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나사에서부터 이제 스페이스X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작사에서부터 미쓰비시가 나오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과 그다음 관심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유지가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도 아직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뭐 크게 막 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흔히들 생각할 때 이제 미국 하면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미 달에 그 암스트롱이 내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희랑 격차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실제 그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첫 그 우주 발사체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어떤 연구 개발을 시작한 거는 1993년입니다. 93년. 네.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1950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이제 세기가 네. 차이가 나네요. 40년 이상 이제 차이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뭐 연구자들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정도? 많이 따라잡았네요. 네, 20년 정도. 네. 우리나라의 기술적 그 성장률은 굉장히 지금 빠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우리나라에 관심을 좀 두고 있고요. 네. 누리호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술적인 그 성장률로 따지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민간으로 이 정도면 확실히 그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좀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민간으로 바로 이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민간으로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기술력이 선행이 되어야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사체 기술이나 발사체가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